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아, 이 우변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엡실론, 즉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에너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우변에 있는 Q닷하고 W닷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외부에 해준 일이 W, 즉 아, W는 일은 이제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dr이라는 거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유체 덩어리들이 dr만큼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게 힘을 이제 곱해주면 그 유체 덩어리가 시스템의 외부에 해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표면에서 이야기죠. 표면에서 시스템이 해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유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 좌변은 w 닷, 그러니까 dt분의 dw로 표현이 되고요. 우변은 이렇게 분모에 dt가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dt분의 dr이 결국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F 곱하기 d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률이 힘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작은 표면에서의 작은 컨트롤 서피스를 잡았을 때 걔들이 하고 있는 일률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물론 벡터합이죠. 전부 더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외부에 해준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금방 보신 대로 충력이나 압력이나 최정력이나 표면력이나 이 힘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정력, 이 WB로 표현되어 있는 이 최정력은 물론 중력에 의한 일률입니다. 그리고 단위 질량당 에너지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에 의한 일률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P 곱하기 DA를 해주면 힘이 되고요. 거기에 속도 성분. 물론 이 표면에서 표면력이니까 표면에서 노멀 방향의 성분만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힘 곱하기, 즉 P 곱하기 DR, 이게 힘이에요. 거기에 속도를 곱해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력이나 충력은 이 두 일률에 비해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표면력이나 충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힘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라면 물론 이 두 힘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률에 대해서는 이건 시스템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마이너스 W가 돼야만 외부에서 시스템에 해준 일이 됩니다.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Q를 붙여주면 시스템이 받은 일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시스템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열 전달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전도, 대류, 복사의 형태로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도는 이 템퍼리처 그레디언트에 비례해서 전도 열 전달량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 열 전달 시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템퍼리처 그레디언트에 비례를 해서 그 비례상수가
conductivity, 즉 K라는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단위 면적당 열 전달량은 여기 A가 빠지는데요. 전체 면에서의 어떤 AS라는 면적에서의 열 전달량을 생각하면 이렇게 면적을 물론 곱해줘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템퍼리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열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다면 이 템퍼리처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 방향이죠. 높아지는 방향인데 열 전달은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냐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템퍼리처 그레디언트하고 반대 방향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 컨벡션으로 생기는 이 대류열 전달은 이 전도열 전달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 K 대신에 대류열 전달 계수 H를 사용해서 적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실험적으로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대류열 전달 계수가 얼마인지를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해서 대류열 전달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동이 있는 상태라면 이 전도에 의한 열 전달 효과보다 대류에 의한 열 전달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10배, 100배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대류가 이제 유체 유동이 제법 세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전도보다는 대류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전도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복사에 의한 열전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T의 4승의 비례를 하고 F12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두 면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전달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뷰 팩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서 두 가지 열전달, 대류 열전달이나 전도 열전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복사 열전달은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거의 진공 상태긴 하지만 열전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매개체가 없이 바로 일어나는 열전달 형태가 복사 열전달이고요. 복사 열전달은 온도차가 아주 클 때 크게 일어나고 온도차가 작을 때는 델타 T가 작을 때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열전달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용기 같으면 이 내통의 온도는 영하 253도가 유지가 되고요. 외부 온도는 거의 30도 정도를 우리가 실내 온도로 아니면 외부 온도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T가 거의 300도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사승에 이제 비례를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복사열 전달을 반드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중 통으로 만들어서 내통과 외통을 분리해서 그 사이를 진공으로 잡아주면 이 전도나 대류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복사열 전달은 차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슈퍼 인슐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야만 이 복사열 전달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액화수소통 아니면은 뭐 액화헬륨통 이런 델타 T가 이제 300도 정도 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복사열 전달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 전달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에너지 보존식을 보시면 좌변은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좌변에 나타나 있는 식이고요. 우변은 그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고유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Q 닷 주로 이제 온도를 높여주는, 여기서 요식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높여주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를 하는 값이니까요. U는 곧바로 CV 곱하기 델타 T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절대 온도면 그냥 CV 곱하기 T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내부 에너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열을 가해주면 시스템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 시스템에 해준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W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W 다시 플러스란 이야기는 외부에 일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외부로 일을 해주면,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해주면 이 W 다시 플러스,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외부로 일을 해주게 되면 이게 W 다시 플러스가 되게 되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일을 해주면, 시스템이 일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고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시스템으로 일을 해주게 되면 W 다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고 우변은 플러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주게 되면 주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든지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시스템의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엡실론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dV, 여기 V는 볼륨이죠. 어떤 유체 덩어리가 있고 그 유체 덩어리의 볼륨이 dV라면 작은 볼륨이니까 D를 붙였죠. 거기에 density를 곱해주면 이 dV라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이 돼요. 그 질량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 괄호 안에 있는 값이죠. 이걸 곱해주니까 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테그랄 기호 안에 있는 이 전체 값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D 엡실론이 되는 거죠. D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을 이제 전부 시스템 전체 간에서 더해주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열을 가해주거나 일을 해주게 되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혹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모든 보존식에서 전부 컨벡션 텀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유량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유량은 이제 이 최적 유량이고요. 질량 유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단위 시간당 흘러들어오는 질량을 의미하는 게 질량 유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뭐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Q에 density를 곱해주면 이제 이 부피를 시간으로 나눈 게 유량이니까요. 그 부피에 density를 곱하면 질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Q에다가 density, 즉 밀도를 곱해주면 m닷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량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작은 면적 dA에 대해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유체의 속도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유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 dA를 잡게 돼요. 작은 면적 dA를 잡게 되고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작은 면적 dA를 잡게 되고 속도가 요렇게 캐피탈 V라는 속도로 형성이 돼 있겠죠. 그럼 DT라는 시간 동안에
요 DA라는 면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DT, VDT라는 거리만큼 이 DA라는 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최적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이야기죠. 요 단면적이 DA고 여기 DA가 있죠. 그리고 VDT가 있으니까 요 최적은 어떻게 되냐면 DA 곱하기 VDT가 될 거라는 이야기. 정확하지 않죠. 이 노멀 벡터가 요 방향으로 있다면 그리고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면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해야 요 높이가 되겠죠. 이건 비스듬하게 요렇게 요 면이 있으면 요렇게 가라는 보장이 없죠. 요게 요렇게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면서 요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높이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그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높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VDT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거기에 단면적 DA를 곱해주면 이 DA를 통해서 나가는 최적이 됩니다. 지금 유량이란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위 시간당 흘러나가는 아니면 흘러 들어오는 그 최적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DT를 나누어 주면 돼요. 혹은 T에 관해서 어, DT 양변에 DT를 나눠주면 되겠죠. DT를 나눠주고 이제 모든 면에 걸쳐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T를 양변에 나눠주고 양변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좌변은 유량이 되겠죠. 당연히 유량이 될 거고요. 우변은 이제 남은 값들을 생각해 보면 V하고 DA 코사인 세타 이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V하고 이 DA는 코사인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이 DA에 대한 노멀 벡터, 수직인 방향하고 이 V 벡터 사이에 내적을 취해주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A에 대한 노멀 벡터를 N 벡터라고 그러면 V 벡터와 N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뭐 속도의 노멀 방향 성분이니까 VN이라고도 물론 적을 수 있고요. 이 DA를 잡았을 때 이 DA를 통해서 나가는 유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게 속도,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을 곱해주면 요 V에 이 M 방향의 속도 성분을 곱해주면 유량을 구할 수 있고 걔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전체 유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요 식에서 density를 여기에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density를 밖에 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DA 위치에 따라서 density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density는 안쪽에 곱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면 요게 적분규 앞으로 쓸 수 있겠죠. 콘스탄트한 값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로 곱하기 Q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밀도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렇게 적분식을 통해서 m닷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장에서 이야기하는 적분 관계식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말씀은 이제 사실은 다 드렸어요. 그 3.2절부터는 다분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되는데 먼저 이제 레이놀즈 이동 정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왜 이걸 지금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밀폐 시스템이에요.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밀폐 시스템인데 우리가 관찰하는 프레임은 어떠냐면 오일러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위치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속도를 측정하더라도 유체 덩어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온도를 측정하더라도 유체 덩어리들을 따라가면서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속도를 측정하냐면은 어떻게 온도를 측정하냐면은
고정된 위치에서 그 측정계를 갖다 놓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요. 즉 고정된 위치에서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서술하는 방식도 어떠냐면 오일러리안 방식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랜지안 관점에서 표현되어 있는 걸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라그랜지안 관점으로 표현해야 하는 걸 라그랜지안 관점으로 표현해야 하는 걸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검사 최적이라는 걸 잡아서 시스템의 이 유체 덩어리들을 따라가면서 측정하는 대신에 검사 최적이라고 해서 컨트롤 볼륨이죠. 이 고정된 위치에서의 값들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레이놀즈 이동 정리거든요. 이동 정리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오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라그랜지안 관점에서의 값을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값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체 특성량, 그러니까 그건 좌변에 있는 B 값이었죠. 질량이든 아니면은 운동량이든 뭐 결국은 속도가 되지만 운동량이든 아니면 에너지든 이런 특성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러니까 이건 라그랜지안 관점이죠. 시스템의 특성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 라그랜지안 관점에서의 값을 컨트롤 볼륨, 즉 고정된 위치에서의 특성량으로 표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일러리안 관점의 값으로 표현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라그랜지안 관점에서 F 이퀄 MA도 적용이 되고 Q-W가 델타 E로 적용이 되지만 그건 라그랜지안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식들이지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레이놀즈 이송 정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밀폐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의 유체 특성량을 오일러리안 관점의 검사 최적의 특성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t였을 때, 시간이 t였을 때는 이 실선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요.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유체 유동이 좌하에서 우상으로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 점선처럼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시스템은 모양이 일정하지도 않고 부피가 일정하지도 않고 단지 일정한 건 그 물질들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T 플러스 델타 T일 때는 요 점선 안에 있는 값이에요. 점선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점선 안에 있는 값입니다. 근데 T라는 시간 동안에는 어디에 있는 값을 빼줘야 델타 B가 되냐면은 요 실선 안에 있는 값을 빼줘야 돼요. 요 안에 있는 B 값을 빼줘야 돼요. 물질은 같죠. 근데 위치는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냐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이 점선 마이너스 실선으로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 픽스드 컨트롤 볼륨, 즉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이 변화율을, 이 특성량인 B의 변화율을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표현할 거란 이야기.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표현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으로 표현할 거란 이야기죠. 자,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요만큼의 유체 덩어리, 여기도 작은 부분 있죠. 이만큼의 유체 덩어리들은 이 컨트롤 볼륨 내로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오픈 시스템에서, 이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에서 델타 T분의 델타 B를 구한다면 이 새로 들어온 값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볼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서의 변화율에다가 새로 들어온 요 양쪽의 이 값들은 빼줘야죠. 그리고 나간 값들, 이 컨트롤 볼륨에서 나간 값들은 여전히 클로즈드 시스템에 있는 값들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고정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 컨트롤 볼륨에서는 나갔지만 이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얘들도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값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에다가 변화율이죠.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들어온 값들의 변화율은 빼줘야 돼요. 나간 값들의 변화율은 더해주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식을 보면 이제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첫 번째 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시스템에서의 B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드 시스템, 유체 덩어리들, 우리가 관찰하는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B의 변화율이에요. 그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 첫 번째 항이에요. 이건 들어와서 요 값이 커질 수도 있고 나가서 요 값이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아서 변화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올러리한 관점에서 요 컨트롤 볼륨에서 얼마나 B의 값이 커졌는지 작았는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근데 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서로 물질들이 달라요. 이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쪽에서 의미하는 건 요 점선 상태에 있는 B 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의미하는 건 요 실선 상태에서 B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은 요 새로 들어온 값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있다가 컨트롤 볼륨에 있다가 나간 값 요 값들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게 나간 값들이고 요게 들어온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컨트롤 볼륨에서 들어온 값들은 빼줘야 돼요. 왜? 여기 새로 들어온 값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체 덩어리들이 아니라 요 밖에 있는 값들이 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빼줘야 돼요. 이 컨트롤 볼륨으로 빠져나간 값들은 시스템에 있는 값들이에요. 단지 컨트롤 볼륨, 이 고정되어 있는 컨트롤 볼륨에서는 밖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시스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물질들, 그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에는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는 빠져버렸지만 왜냐하면 이 실선에 대해서 델타 T가 흐르든 델타 T가 흐르지 않든 이 실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빼줘야 되고 들어온 건 빼줘야 되고 여기서는 빠져버렸지만 이렇게 빠져버렸죠.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값은 더해줘야 돼요. 나간 값들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에다가 들어온 값은 빼주고 나간 값들은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에서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값들은 요 각각의 항들을 다시 설명해 준 건데요. 먼저 이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의 B의 변화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스템에 대해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컨트롤 볼륨 내에서 이 단위체적이 아니라
이 작은 최적을 잡고 거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dm, 작은 질량이 되고요. 거기에 베타를 곱해주면은 작은 db가 되는 거죠. 걔들을 전부 더해주면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돼요. 그래서 델타 t가 흐른 다음에 전체 적분한 값에서 델타 t가 흐르기 전에 b 값을 빼주게 되면 이 전체 값 델타 t로 다시 나눠주고 면은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간 값은 여기 작은 단면적 나가는 쪽에 작은 단면적 DA를 잡습니다. DA를 잡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벨라시티 여기 시간 델타 t를 곱해줬다 나중에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는 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시기 편한데요. 여기 이 높이가 v 곱하기 dt가 돼요. 앞서 보신 바와 같죠? 이렇게 v 곱하기 dt가 돼요. v 곱하기 dt가 되고 노멀 방향의 길이 성분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요 단면적을 곱해주면은 dt라는 시간 동안에 빠져나간 최적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유량을 구하려면 dt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원래 dt가 곱해져야 이제 나간 유량이 되는데 dt를 다시 나눠줬으니까 단위 시간당 나간 그런 유량이 되겠죠. 혹은 단위 시간당 요, 요 길이를 단위 시간당 요 길이는 속도 v가 될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높이를 생각하자면 노멀 방향의 성분을 취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나간 질량이 dA라는 작은 면을 통해서 나간 질량은 여기 density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요망의 density를 곱하기 전에는 단위 시간 동안에 dA라는 작은 면적을 통해서 나간 최적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죠. 그걸 유량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 density를 곱해주면 질량 dm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베타를 곱해주면 그 dm이 들고 나간 빠져나간 dm이 갖고 빠져나간 b의 값이 되는 거죠. 그걸 전체 컨트롤 서피스 그래서 CS라고 붙였는데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전체 B 값을 구하려면 그걸 전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DA라는 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B 값은 이만큼이 되고요. 전체 빠져나간 건 그 DA들을 전부 적분, DA에 관해서 전부 적분을 해주면 전체 빠져나간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들어온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DA라는 작은 DA임이라는 작은 면적을 잡고요. DT라는 시간 동안에 움직였으면 이게 V 곱하기 DT가 될 거고 단위 시간에 대해서 움직였으면 이 길이가 V가 되겠죠. V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노멀 방향의 성분을 곱해줘야 높이가 되니까요.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V 코사인 세타 DA는 이 단위 시간 동안에 들어온 부피가 되는 거고, 즉 들어온 유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density rho를 곱해주면은 이 DA인이라는 작은 면적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이 됩니다. 거기에 베타를 곱해주면 베타는 단위 질량당 B의 값이니까 이 DA인이라는 작은 면적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안에 들어온 B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관해서 더해주게 되면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들어온 B의 유입량이 되는 거죠. 베타가 아니라 B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이 요런 값들로 표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이 물리적으로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두 항이 결국은 이제 컨벡션 텀, 대류항이 되는데요. 그 항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플럭스 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DA라는 면을 통해서 들어온 값은 왜 플러스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원래 시스템에 있는 값이 위에 시스템에 있는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고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에다가
요 값은 더해줘야 돼요. 나간 값은 계속 요 시스템에는 포함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더해줬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값들은 이렇게 빼줘야 맞습니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요 컨트롤 볼륨으로는 들어왔지만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그 유체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의 값에다가 변화율에다가 그 값은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로 나간 양, 그렇죠. 네트로 나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트로 나간 양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DA에 대한 노멀 벡터를 생각한다면, 이 노멀 벡터의 내적으로서 이 높이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위에 첫 번째 식은 요 세 번째 식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노멀 벡터하고 속도 벡터 V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 서로 다른 방향이면 그러니까 요 노멀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속도가 들어오는 방향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표현해 주는 게 요 값은 플러스고 요 값은 마이너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속도 벡터와 DA의 노멀 벡터의 내적으로서 표현을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 요 식은 요 두 항은 그냥 한 항으로 묶어서 이렇게 노멀 벡터로 쉽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1호 곱하기 vn 곱하기 dA 벡터는 dm 닷 벡터로 쓸 수가 있죠. 뭐 dt가 곱해진 상태면 그냥 dm 벡터 dm이 되겠지만 여기 이제 dt로 양변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m 닷 dm 닷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플럭스, 뭐 속도에 실려서 결국은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벡션 텀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항들을 dm-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식이 시스템에서의 B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 올러리한 관점에서 즉 고정된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값들을 빼주고 더해주면 시스템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이놀즈의 이송 정리예요. 그러니까 라그랜지안 입장에서의 변화율을 이 고정된 물질들로 이루어진 그 물질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을 고정된 위치, 즉 컨트롤 볼륨의 입장에서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레이놀즈 이동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에서의 변화율,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 들어오고 나가는 값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의 1차원면사, 즉 출입하는 면들이 분포를 갖고 있지를 않고 콘스탄트한 값일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요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값.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들어오는 속도나 다른 물리량들, 덴시티나 베타의 값들이 요 면에서는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예요. 입구가 여러 개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입구가 세 개다. 들어오는 데가 세 개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다른 값들로 다른 속도로 이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요 첫 번째 입구에서 분포가 없이 콘스탄트한 벨라시티 V1으로 들어오고 뭐 온도도 일정하고 덴시티도 일정하고 두 번째 입구에서는 얘하고 다른 속도가 될 수는 있지만 역시 같은 속도로 이 분포를 보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들어온다면 요게 이제
출입이 1차원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입이 1차원이라면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죠.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을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값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값은 간략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벨라시티 V가 요 식에서 V가 이제 V하고 로우가 콘스탄트하니까 V가 로우가 콘스탄트하니까 이 i번째 아울렛에서는 콘스탄트하니까요. 여기 전체 아울렛에서 다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i번째 여기 출구죠. 출구에서는 이 면에 대해서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속도, 같은 덴시티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가는 값들을 전부 더해주고 들어오는 값들을 전부 빼주게 되면 여기 i는 요 i가 더미라는 거 아시죠? 1부터 뭐 n개가 있으면 n, 1부터 m개가 있으면 m까지 전부 출구는 출구끼리 다 더해주고 입구는 입구끼리 다 더해줘서 빼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간략하게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값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B의 변화율을 빼주거나 더해주겠다는 들어오는 건 빼주고 나가는 건 더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차원 근사라고 해서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i번째 입구 또는 i번째 출구가 있다면 거기서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같은 값을 가지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이해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컨트롤 볼륨이 있어요. 컨트롤 볼륨이 있고요. 1번, 2번, 3번. 입구가 2개고 1, 2번 2개고 출구가 하나죠. 자,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라고 그랬어요. 원 디멘셔널 바운더리 섹션. 원 디멘셔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분포를 갖고 있지 않다. 로우에 대한 분포를 갖고 있지 않고 속도 V에 대한 분포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 E,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나타내는 E가 분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같은 덴시티를 갖고 같은 벨라시티를 갖고 같은 엡실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이 들어오는 유체들이 같은 덴시티를 갖고 있고 같은 속도를 갖고 있고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원 디멘셔널 바운더리 섹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컨트롤 볼륨의 플로우가 스테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테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테디하다. 그 프로퍼티는 요거와 같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들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값이 아니죠.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더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의 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의 레이스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가면 뭐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값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걸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가면 어떻게 돼? 근데 컨트롤 볼륨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고 지금 물은 거예요. 요 값이. 요 값이 얼마냐고 물은 거고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죠. The flow within the control volume is steady. steady. steady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건 0이라는 이야기.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스템에서의 값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에너지죠. 에너지의 양이 똑같으면
변하지 않을 거고요. 많이 들어오고 작게 나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작게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양은. 어.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해보면, 뭐,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냥, 요 면적이 A니까요. 단위 시간당 나가는 부피는 요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A 곱하기 V를 하면 단위 부피당 나가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게 덴시티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덴시티를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나가는 3번이니까 요거지. 요 두 개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나가는 체적이 되고 부피가 되고 요까지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나간 질량이 돼요. 거기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나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요 값입니다. 그 1번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는 똑같이 AV를 하면은 단위 시간당 들어온 부피가 되고요. 거기에 density를 곱해주면은 ρ2를 곱해주면은 여기 ρ1이지. ρ1을 곱해주면은 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이 돼요. 거기에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나타내는 E1을 곱하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입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나간 거죠. 플러스가 나간 거죠. 시스템에는 여전히 있는 값이니까 컨트롤 볼륨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성치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들을 전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0.24 메가줄 퍼 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많고 나간 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시스템에서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0.23 메가줄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질량 보존을 만족하든지 한번 구해본 거예요. 질량 보존을 만족하면 여기는 질량 유량에다가 다 2를 곱했으니까 얘들을 다 빼주면은 질량에 대한 보존식이 되겠죠. 보존식을 구해보면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스템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걸로 알 수가 있죠. 물론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은 물론 0입니다. 스테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0이고 나머지 컨벡션 텀들의 값도 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도 0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